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한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인공신경망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 중에 첫 시간인 대표적인 간단한 모델인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할 거고요. 기존에 배웠던 머신러닝 파트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들과 그리고 인공지능 파트에서도 여태까지 18강까지 배웠던 이런 이론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들어있어야 오늘부터 배울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의 모델들을 배울 때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용들이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수업을 듣다가도 부족한 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꼭 앞에 강의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딥러닝의 주요 모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N이라고 불리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N이라 불리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RNN이라 불리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토 인코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모델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DNN을 배워볼 거예요. DNN은 다수의 은닉청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식용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 강의를 잘 따라왔다면요, 그 배웠던 이론들을 조합만 잘 하면은 지금 충분히 DNN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태까지 배웠던 그 이론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DNN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딥러닝도 따라가지만 추가적으로 신경망에서 해야 할 몇 가지 작업들이 더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첫 번째는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정의를 합니다.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설계가 될지 등을 저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할지 방식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컴파일에서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습을 수행하고요. 학습을 하고 났으면요, 예측하고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개념으로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당연히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어느 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고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일련의 절차들을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왔냐면요, 주변 도시의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도시의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변 도시의 정보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전처리해서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총 1000건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자, 이런 범죄 발생률, 반개수, 뭐 띵띵띵띵 해가지고 주택 가격까지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1000건이나 수집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사례로 3건만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보스턴 주택가격 예측 데이터셋이라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데이터셋을 제가 가져와서 조금 가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 데이터셋은 많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연습을 하려고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구글에서 보스턴 주택가격 예측 데이터라고 검색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런 1000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될 건데, 전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 많이 배웠었어요. 우리 전처리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것 같냐면요, 특성 선택, 추출 제거 등의 특성 공학을 할 것 같아요. 범죄 발생률, 반개수, 미세먼지 농도 같은 이런 여러 특성들 중에 어떤 특성이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 좋을지 특성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성들은 중복되니까 둘을 합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는 등의 차원을 축소하거나 제거를 하는 이런 특성 공학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할 것 같나요? 또 이상치나 결습치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규화를 수행을 해서 각 특성들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을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로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을 뺀 범죄 발생률, 반개수, 미세먼지 농도 뭐 이런 것들은 독립 변수가 되겠죠. 즉 7개의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주택 가격이 얘가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즉 7개의 독립 변수로 주택 가격이라는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가 끝나면요. 이제 네트워크를 정의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정의를 할 때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구조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 하면은 시퀀셜이나 애드 함수 등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력층의 구조를 정의를 할 건데 지금 독립변수가 몇 개요? 7개죠. 그래서 7개의 인풋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입력층은 7개의 인풋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은닉층의 구조는요. 은닉층 수와 각 층의 노드 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은닉층 수와 각 층의 노드 수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결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사용자가 설정을 합니다. 은닉층 수를 많게 할지 적게 할지, 그리고 각 은닉층 수에 있는 노드 수, 즉 퍼셉트론의 수겠죠. 이 퍼셉트론의 수는 몇 개로 할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해야 될 게 있겠죠. 뭐가 있어요? 활성함수가 있습니다. 자, 활성함수는, 은닉층의 활성함수는 일반적으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냥 렐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렐로 쓰는데 본인 컴퓨팅이 너무 좋다, 혹은 나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젤루나 엘루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렐루, 저 같으면 렐루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타 레이어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웠던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레이제이션 레이어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과적합을 방지를 할 수도 있고요. 학습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할지 말지도 누가 결정해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닉층 구조를 결정하고 나면요. 출력층 구조를 결정해야겠죠. 출력층은요. 몇 개의 아웃풋이에요? 종속 변수, 주택 가격 하나 예측하죠. 그러니까 한 개의 아웃풋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요. 활성함수도 결정을 해야겠네요. 활성함수는 회귀 모델에서는 무조건 못 쓴다고 그랬어요. 항등함수 적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반드시 네트워크 정의 단계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입력층의 구조. 그렇죠? 입력층의 구조는 7개로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은닉층의 수와 각 층의 노드 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함수도 렐루로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출력층도 한 개의 아웃풋으로 반드시 결정을 해주고 나서 출력층의 활성함수도 항등함수로 결정을 해주면 돼요.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등을 추가하고 말고는 이제 선택이지만 이 강조한 부분들은 반드시 네트워크 정의 단계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를 정의했는데 이걸 좀 더 시각화로 도식화해 볼게요. 도식화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7개의 인풋과 1개의 아웃풋, 그리고 은닉층의 수와 각 층의 노드 개수 등은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를 한 상태에서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풋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각각의 특징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렇죠? 범죄 발생률, 반개수,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째로 하위 계층 비율, 이런 값들이 들어갈 거고요. Y로 주택 가격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은닉층의 개수가 7개로, 지금 독립변수가 7개니까 은닉층의 수를 7개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 수가 1000개죠. 이 1000개를 보고 데이터 수가 1000개니까 입력층의 수도 1000개로 설정해야지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1000개는요, 여기에 지금 1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7개가 인풋이 되는 거고요. 이 7개의 특징의 데이터들을 1000개가 계속 들어가면서 어떻게요? 순전파로 전파가 되고 다시 1000개가 다시 역전파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1 에포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00개가 다 진행을 하게 되면 1 에포크가 되는 거죠. 1 에포크예요, 이게. 자,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 구현할 때
데이터가 1000개니까 인풋은 1000개야 라고 설정했다가 오류 날 때도 있고요. 혹은 네트워크를 설계하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1000건이니까 1000개로 해야지 이렇게 분명히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실무에서 정말 초반에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풋의 개수는 몇 개예요? 7개입니다. 7개. 아시겠죠? 자, 그럼 돌아와서 네트워크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을 할 거예요. 컴파일 단계는요. 앞에서 정의된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 방식을 설정을 해요. 네트워크 정의 단계에서 아키텍처,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정을 했다고 하면요. 컴파일 단계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할지 방법을 설정을 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요. 컴파일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학습 방식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될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요. 우리 경사관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옵티마이저 종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아담을 적용하면 돼요. 뭐 아담 적용하지 말고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 중에 뭐 모멘텀, RMS 프롭, 아다 델타 뭐 이런 것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담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실함수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손실함수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력층의 활성함수와 페어라고 했습니다. 출력층의 활성함수가 지금 뭐였어요? 항등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함수는 MSE로 컴파일 단계에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지표를 적용을 해줍니다. 평가지표는 학습을 하는 와중에 얘가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수치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정의를 해주는데요. 회귀 모델에서는요. 주로 R스퀘어나 MAE 등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보통 아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손실함수로 MSE를 적용을 하고 평가지표로 R스퀘어나 MAE 등을 적용을 하면 컴파일 단계는 끝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컴파일된 모델을 학습을 할 거고요. 텐서플로우에서는 fit 함수를 호출을 함으로써 학습을 수행을 해요. 이때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배치 사이즈와 에포크를 정의를 해줘요. 이 배치 사이즈와 에포크도 뭐였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사용자가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분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분할을 할 거면은 몇 대 몇으로 분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검증 데이터로 내가 잘 학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친다라고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교차 검증을 머신러닝 파트에서 교차 검증을 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습 단계에서 적용을 할 때 조기 종료 여부도 결정을 합니다. 콜백 기능이 있습니다. fit 함수에는 콜백 기능이란 게 있는데 이 콜백 기능을 활용해서 조기 종료 여부를 설정을 해요. 조기 종료는 뭐였어요? 자, 조기 종료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있고요. 검증 데이터가 있으면요. 어때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오차는 이 오차죠. 오류의 오류. 오류는 줄어들지만 검증 데이터는 어느 순간 오류가 증가를 하게 됐죠. 그럼 이쪽이 뭐였어요? 오버피팅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오버피팅이 되니까 과적합이 되기 전에 여기서 조기 종료를 시켜버렸죠. 이런 학습 기법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요. 이제 예측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예측 및 평가 과정은요. 학습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얘는 텐서플로우의 프레딕트 함수로 예측을 하고 이벨루에이트 함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제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해봤더니 순전파를 한 거죠. 순전파를 수행을 했더니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프레딕트 함수를 통해서 이 신규 데이터를 통해 주택 가격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밸류트 함수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면요. 로스, 손실 함수의 값은 얼마이고 매트릭스, 이게 평가 지표겠죠. 지금은 R스퀘어가 될 것 같아요. 이 R스퀘어 값이 0.83이라 꽤 높네 라고 우리가
예측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우리 지금 이 5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실제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가 끝났어요. 그렇죠? 물론 이 내부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전처리 과정과 뭐 여러 가지 결과도 잘 안 나오니까 뭔가 다른 기법들도 적용해보고 하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는 한 번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째 프로젝트로 한 번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해볼게요. 이번 프로젝트는요, 손글씨 이미지를 활용해서 쓰여진 숫자가 0에서 9 중에 어떤 숫자인지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자 라는 프로젝트가 저희한테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요, 6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건의 손글씨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손으로 쓴 글씨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각 이미지 데이터가 무슨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까 보스턴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엠리스트 손글씨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시면 데이터셋 바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까와 데이터와 다른 게 뭐예요? 지금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야 봐야 합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봤더니 얘는 28x 28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예요. 그래서 가로가 28, 세로가 28 사이즈의 이미지인 거고요.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설명을 한번 이미지에 관련된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있고요. 바이너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는요, 보통 흑백을 의미해요. 흰색과 검정색 하나밖에 없어요. 즉 0과 1밖에 없는 이미지가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명암이 있어요. 즉 얘도 흑과 백으로 이루어졌긴 했지만 얘가 더 밝고 더 어둡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중간값은 회색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요 0에서 255로 표현을 해요. 보통 영상 처리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이미지 관련된 네트워크들, 다음 시간에 배울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유리하니까 이런 상식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는 흑과 백, 0과 1밖에 없는 거지만 그레이스케일은 명암이 존재해서 0일 때는 검정색이고 255는 흰색이고 그 가운데에는 밝기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얘는 28x 28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0에서 9까지의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중분류 모델이잖아요. 그쵸? 0에서 9까지 1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다중분류 모델이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원핫 인코딩을 해볼게요. 원핫 인코딩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값만 1이고 나머지 컬럼들은 0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은요 1, 0,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1은 두 번째 자리만 1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2는 세 번째 자리만 1로 표현을 하면 되고, 그리고 9는 마지막 자리만 1로 표현하게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수행을 함으로써 전처리를 끝낸 겁니다. 자, 전처리를 끝냈으니까요. 이제 네트워크를 정의를 할 거예요. 네트워크 정의는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의 시퀀셜이나 add 함수를 통해서 정의를 하면 되고요. 입력층 구조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느냐? 28x 28 이미지죠. 그래서 28x 28 총 곱하면 784개의 인풋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또 착각해서 6만 건이니까 인풋은 6만 개야 라고 정의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만 개가 네트워크를 태워지는 거고 인풋의 노드 개수는 28x 28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닉층 구조는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은닉층과 각 층의 노드 수나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활성함수는 얘도 렐루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랍아웃이나 BN 레이어 같은 거는 추가할지 말지 결정을 해준 다음에 출력층 구조를 정의를 합니다.
지금 10개의 클래스를 가중분류로 사용할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10개의 아웃풋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10개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활성함수는요. 다중분류 모델일 때는 지난 시간에 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클래스가 나올 확률을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정해야 될 애들은요. 인풋의 개수 784개고요. 그리고 은닉층수와 각 층의 노드수 결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활성함수를 렐루를 적용하고, 그리고 출력층은 10개의 아웃풋이 적용되고 활성함수로는 소프트맥스를 적용한다 까지 네트워크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의된 네트워크를 시각화해서 보면 이렇게 시각화가 되겠죠. 여기서 이미지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라고 봤을 때 예를 한번 보면요. 아까 있던 그 손글씨 이미지 중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얘가 28 x 28의 형태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하나가 결국 픽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784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값을 보면 요 255에 근접할수록 완전 밝은 색을 표현을 할 거고요. 이 0은 어때요? 검정색을 표현을 하겠죠. 그럼 이 127은요? 회색을 나타낼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의 이미지를 이제 각각 하나씩, 픽셀 하나씩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있는 픽셀의 값들을 입력층의 노드에 하나씩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값들을 집어넣어 줬다면, 지금은 각각의 픽셀의 값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아웃풋에는 10개의 클래스니까 각각의 10개의 노드에서 0부터 9까지의 값을 출력해주고, 이게 확률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구조를 정의를 했으면요,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할 때는요, 정의된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 방식을 설정하고 컴파일 함수로 호출한다고 했죠. 얘는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할 거고요. 손실함수는 활성함수와 페어였잖아요. 출력층의 활성함수와 페어니까 소프트맥스는 무조건 크로스 엔트로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가지표는 얘는 회귀 모델이 아니라 분류 모델이죠. 분류 모델의 평가지표는 뭐가 있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혼동행렬. 혼동행렬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 혼동행렬에서 다루는 평가지표들 중에 어큐러시나 프레시전, 리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다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아담을 적용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하고 평가지표로는 이런 것들을 컴파일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수행을 할 건데요. 컴파일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얘는 배치 사이즈와 에포크 정의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할할지 말지 결정을 한 다음에 조기 종류 여부도 콜백을 활용해서 설정을 해주면 학습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측 및 평가를 해야겠죠. 예측 및 평가를 하는데 예측 및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여기에 신규 데이터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면요, 순전파를 통해서 쭉 네트워크를 거쳐가게 되면 결과가 띡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 결과는 뭐예요? 0일 확률이 4%, 1일 확률이 2%, 2일 확률이 3%, 9일 확률이 67% 해서 그러면은 얘가 9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조금 더 심화 이론으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프로젝트 2번에서 은닉층의 개수와 은닉층 각 층의 노드 개수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은닉층의 깊이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층으로만 설정을 하고요, 그 은닉층에 있는 퍼셉트론의 개수, 뉴런의 개수는 100개로 설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신경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입력은 784개고 은닉층은 100개고 출력층이 10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신경망이 만들어질 텐데, 얘를 요 H1 은닉층의 첫 번째 퍼셉트론만 한번 바라볼게요. 그러면 은닉층의 첫 번째 퍼셉트론은요, 첫 번째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또 곱해주고, 세 번째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고,
쭉쭉쭉 해서 784번째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줘서 다 더해준 값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절편도 들어가겠죠. 그쵸? 절편 바이어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 바이어스가 다 더해져서 값이 도출이 되게 되겠죠. 은닉층의 첫 번째 뉴런에 들어가는 수학적인 계산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100개까지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컴퓨팅에서 계산을 할 때 이런 수식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행렬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행렬식을 표현을 하면요. 입력층과 은닉층 간의 행렬식은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애를요. 행렬식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은닉층과 출력층 간의 관계도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컴퓨팅에서 계산을 할 때는 각각의 수식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렬식을 통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행렬식을 몰라도 사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행렬식 계산은 라이브러리에서 컴퓨팅 연산이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렬식의 표현을 알고 이런 구조를 알아야 내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예요? 지금 여기가 784고 여기가 100개죠. 그러니까 가중치는 784 곱하기 100개 만큼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절편까지 100개가 더 있죠. 플러스 100개 즉 이만큼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은닉층과 출력층도 충분히 파라미터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내가 설계한 신경망에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가 몇 개구나 라는 것을 이 구조를 알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시험을 준비하신다. 공무원 시험, 7급, 5급, 기술고시 혹은 기숙사 시험을 준비한다 하면은요. 이런 행렬식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가 가능해야 되고요.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렬식도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렬식 계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익혀두시라고 제가 이 강의에 넣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DNN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인 DNN의 구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DNN의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DNN은요. 이미지 데이터에서 각 픽셀의 인접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이미지를 얘가 9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게 이 픽셀이 앞뒤, 양옆, 주변의 픽셀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느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DNN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프로젝트 2번에서 봤을 때 우리는요 DNN은 이렇게 위에 한 줄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일렬로. 그렇죠? 그 다음 줄 잘라서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줄 잘라서 또 이렇게 들어갔고 쭉쭉쭉 잘라서 한 줄씩 잘라서 마지막 줄이 또 마지막 뉴런에 각 픽셀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DNN 구조에서는요. 각 픽셀의 인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큰 효율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요. 영상 처리에 활용되는 합성 곱을 활용해서 신경망을 구성하게 됐고 이걸 활용해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CNN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